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클레바 AI 데이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미디어 관계자 및 홀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클레바 AI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4일 날 눈 21일 클레바 AI를 공식적으로 인수를 했고요. 오늘이 인수 완료일부터 정확히 75일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75일 동안 한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할 일, 그런 저희가 그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들 앞에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희 비전이 분명히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냉철한 질문과 따뜻한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는 기조 강연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달러 패권이 강화되는 지금 블록체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해 주실 분은 국내 최고의 중국 금융 전문가이시죠. 그리고 중국 증권행정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8만 구독자를 보유하신 유튜브십니다. 안유아 교수님이시고요. 세계 경제 흐름과 블록체인의 미래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유아라고 합니다. 우리 박 대표님과는 제가 연세대학교 AI 과정, 웹 3.0 과정, AMP 최고 경영자 과정 원장할 때 또 오셔가지고 좋은 강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연에 답하고자 또 축복한다는 의미에서 또 앞으로 여러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읽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인사이트가 되면 좋겠고요. 특히 디파이라든가 웹 3.0 쪽에 우리가 시대적 흐름으로 이러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재무론 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제학 측면에서, 파이낸스 측면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유튜브고요. 관심 있으면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책도 썼고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 국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2.0 지금 정부가 시작됐는데 전 세계에 많은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유럽에 50% 때렸다가 또 갑자기 말도 또 변하고 지금 7월 9일까지 연장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느꼈던 것들이 결국은 달러 기축통화가 갖고 있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트리핀 딜레마라고 합니다. 트리핀 딜레마.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속에서 미국 경제가 더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로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금 미국의 패권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제조업 경쟁력이라든지 또 금융, 위안화 국제화 등등 이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안보 불안, 그리고 이런 경제적 기축통화 불안,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지금 크게 흔들리면서 이게 계속 갈 수 있는지, 만약에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또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지금 트럼프 경제 고문으로 있는 피터 나바로가 2011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날. 그 책을 제가 제 안유아 독서 모임에서 선정해서 읽었는데요. 굉장히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안보적 불안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달러 기축통화 운명,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는 이런 코인이 이 세계가 앞으로 미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코인의 미래가. 두 번째, 중국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또 전 세계의 코인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미국에서 지금 비축통화 비축법을 발의하면서 비축통화 100만 비축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중국이 비트코인을 우리도 비축할 거야 이러면 세계가 어떻게 갈까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런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박 대표님이 하는 디파이 관련돼서 결국 세상은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 디파이 같은 금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제가 한정되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말을 빨리 하면서 포인트 페이지만 하면서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익숙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왜 지금 혼란을 느끼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 지금 급격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모든 게.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세상 살아왔냐면,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호주,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원재료를 팔아서 달러를 법니다. 그리고 러시아, 오페크 같은 나라들은 가스나 석유를 팔아서 달러를 법니다. 그러면 미국은 전 세계에 달러를 기축통화나, 그러니까 미국은 중앙은행 역할을 한 거예요. 글로벌이 하나의 공급망일 때,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돌아갈 때, 하나의 공급망에서 돌아갈 때 미국은 중앙은행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달러를 찍는 나라예요. 그러면 주로 소비를 해서 전 세계 생산한 제품을 소비해서, 그럼 달러가 세계에서 유통이 되는 거죠. 중앙은행. 근데 소비 국가로서는 서유럽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자재가 있고 석유나 가스가 있고 이런 나라들은 달러를 자기네 갖고 있는 걸로 보는데, 한국, 중국, 동남아 같은 나라들은 원자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우리가 제조국가라고 합니다. 제조국가는 원자재를 수입하고 석유, 가스를 수입해서 머리를 굴려서 제품을 만들어서 서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팔아서 달러를 법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을 제조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조국가가 3단계로 나눠졌죠. 근데 중국이 노동밀집형 산업을 주로 부가가치 낮은 걸 했는데, 지금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는 미국이 먹고 사는 산업까지 중국이 이제 다 하는 실력까지 왔어요. 비행기도 만듭니다. 항공우주 최고 기술입니다. 그리고 달러 아니고 달 뒷면에 유일하게 사람을 보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지금 제조 국가로서 세계 1위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이러면 중국이 1위지 미국이 1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원하는 걸 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20, 30년.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건 맨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 국가로서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려면 미국은 뭘로 돈 버냐면, 결국 미국은 제조업으로 돈 벌 수가 없고 달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좋죠. 우리가 시너리지 효과라고 하죠. 종이장에다 달러 1달러 찍으면 해외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날 만든 물건을 싸게 수입해서 소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달러만 찍어서 수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주로 뭘로 수출한 무역 적자국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국 1년에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게 매년마다 1조 2천억이 해외로 나갑니다. 그럼 1조 2천억이 해외로 나온 중에 한 3천억 달러는 중국이 가져가요. 1조 2천억이 나오잖아요. 중국이 한 3천억 가져가고, 베트남이 한 1,200억 달러 가져가고, 한국이 한 700억 달러 가져가고, 일본이 한 몇백억 달러 가져가고, 호주 얼마 이렇게 쭉 나눠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게 세계가 계속 계속 평화가 유지되면 각자 잘하는 걸로 무역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중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같은 나라를 처음 패권 상대국으로서 처음 접해봅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냐? 과거 일본은 미국의 GDP의 70%, 80%까지 왔지만 거기에요, 그냥. 왜냐하면 인구가 한 1억 국가. 규모가 그 정도지만 중국은 14억의 인구 대국에다가 제조업이 지금 미국의 거의 2배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달러를 안 쓰고 위안화 국제화를 한다. 그리고 자기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모든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탈달러화 금융체제를 세계적으로 깔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중국이 군사기술까지 미국을 초월하게 되면 미국은 군사 안보와 금융으로 돈 버는데 중국이 만약에 그 위치를 대체하게 되면 얘네는 이렇게 먹고 사는, 편하게 일을 안 하고 제조를 안 해도 편하게 먹고 사는 위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는 미국이 경제도 더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냐면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데, 트리핀 딜레마 핵심이 뭐냐면 어느 한 국가가 장기적으로, 원리를 말하고 빨리 지나갈게요.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어느 한 국가가 장기적으로 적자가 이루어지면,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면 그 통화가 평가절하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가 싸집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경쟁력이 있게 돼요. 그러면 수출에서 다시 또 경쟁력이 있게 되면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요. 달러가 싸지면. 그러면 그 나라 미국 내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수출이 잘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장기적으로 무역 적자면 달러는 원래 평가절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달러가 평가절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계속 장기적으로 무역 적자면 평가절하 돼야 되는데, 이게 국제무역수지균형이론인데 달러는 평가절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달러는 기축통화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역 적자로 벌어들인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중앙은행들에서 갖고 있는 달러로 무역으로 벌은 달러를 다시 미국의 금융시장 가서 미국 주식 사고 미국 채권을 사요.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미국을 들어가야 되니까 달러가 다시 절상이 되는, 그러니까 외환 보유 자산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처럼 대미 흑자가 난 국가들은 달러를 다시 미국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장기적으로 무역 적자인데 달러는 계속 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내 제조업은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이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진짜 잘 돌아가면 여기서 위안화가 절상이 돼. 위안화가 절상이 되고 달러가 절하가 되면, 이거는 금융투자균형이론인데 전 세계 돌아다니는 돈들은 위안화를 보유 자산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안화가 절상이 되고 달러는 절하가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 돌아다니는 국제 자본이 중국의 채권 시장에 가서 위안화 채권 사고 위안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중국은 자본시장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는 절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중국이 왜 위안화를 절상을 안 하려고 하냐면 절상시켜버리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본 항목을 막아놓으니까 이게 달러가 절하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국제 자본이 위안화가 절상을 생각해 들어가서 위안화 자산 사들여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리스크를 지면서 그래도 내 자산 가치를 계속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보유 자산이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국 시장은 들어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과잉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했으면 중국이 일정 부분 이게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불균형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이론에서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미국은 계속 쌍둥이 적자를 갈 수밖에 없다. 무역수지 적자. 그리고 재정 적자. 왜냐하면 국내에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실경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계속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연준해서 그 국채를 사가지고 재무부에 담보를 해서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계속 세계 경제에서 기축통화 달러 역할을 하려면 계속 달러를 해외에다 수출해야 되니까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돼. 달러를 계속 찍어내려면 정부에서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달러를 부채화폐거든요, 달러는. 그러니까 미국은 재정 적자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도 계속 발생하고 그러니까 국채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37조 달러. 이게 빚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국가에서 이제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언젠가 무너지겠네? 달러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 발생하고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고평가로 인한 미국이 수출 산업이 피해로 미국 경제는 제조업이 공동화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는 무기도 못 만들 수준이 되는 거죠. 무기도 못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군사가 유리인데 결국은 제조업이 붕괴가 되면 앞으로 무기도 자기가 못 만들고 다 다른 나라에 아웃소싱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항공모함 수리하는데 한국에 맡기잖아요. 자기네 수리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사안보도 결국 무너지게 돼요. 제조업이 공동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달러 신뢰는 계속 무너지고 제조업도 계속 어려워지고 이러면 미국은 이 경제 체제가 계속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트리플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미국만이 유일한 적자고 유럽하고 중국 계속 흑자 남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 요 아래 요게 미국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흑자는 누가 남기냐? 달러 누가 벌어가냐? 중국, 이게 유럽입니다. 나머지 나라들. 그래서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를 통해 돈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는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미국 경제 계속 줄어들 비중이. 그리고 중국은 계속 파이가 커지고 그래서 전 세계 이머징 국가의 GDP가 커질수록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머징 국가 경제가 커질수록 미국은 달러를 더 찍어내야 돼요.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점점 더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점점 더 크게 이게 허경제로 가는 거예요. 금융경제로 가는 거예요. 실은 점점 무너지면 제조업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달러나 국채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보유 안전자산으로 확보가 됐는, 우리가 인지가 했는데 지금 미국 GDP가 계속 줄어들면서 앞으로 제조업은 부활하지 않으면 사실은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위험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길게 갔을 때는 달러는 준비자산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준비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머징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은 보유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달러 자산이 안전 자산인데 이제 아니네. 이런 뭘 보유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존재하는 문제는 뭐냐면 달러는 약화가 되는데 대체할 만한 준비 자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는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위안화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 세계가 혼란이 빠지는데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유럽이 가능하지 않을까, 유로화가. 근데 유럽은 가장 큰 문제가 나라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유럽의 GDP 비중이 하락은 미국보다 더 빠릅니다. 유럽은 앞으로 잘 살기 사실 힘듭니다, 솔직히. 그럼 중국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은 이 비축통화로서의 조건을 못 갖췄어요. 풀면 되게 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를 대체할 만한 자산이 없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요. 지금 달러 비중이 글로벌 외환보유 통화에서 70%에서 지금 59%까지 줄어들었어요. 외환보유의 자산으로서 역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제부터 뭘 할까요? 트럼프가 제조업 회기. 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조업이 미국에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 회기를 하고 두 번째,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부채를 계속 일으키는데 그 부채를 사람 이제 안 사겠대. 너무 위험하대. 그러면 이 미국의 국채를 계속 사게 해야 돼요.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그러면 이럴 때 뭘로 해결할까, 이 문제를. 그래서 생각한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엄청 키우겠다. 지금 여기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 비축을 지금 선포를 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이번에 지니어스 액트라고 법안을 지금 발행했으며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비축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이 기축 통화 역할을 계속 하게 할까를 한번 같이 볼게요. 테더를 예를 들게요. 테더. 여러분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 테더사가 USDT를 1달러 발행하려면 무조건 달러 현금을 담보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USDT가 많이 발행할수록 테더사는 달러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달러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돈 벌어야 돼, 그걸로. 그러니까 보통 국채를 삽니다. 미국 달러 국채를 사요. 그래서 지금 USDT가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70% 하고요. 대충 한 1,400억 달러, 거의 1,300억 달러 정도 USDT가 발행이 되는데 1,300억 달러 정도를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지금부터 중국은 사실 요즘은 달러 자산을 안 삽니다.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차지하는 지금 달러가 7,500억 달러밖에 없어요. 이제 계속 미국 국채를 팝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일본도 계속 팔아왔어요. 지금 한 1조 1,000억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다가 이제는 점점 보유 비중을 줄여가요. 그러면 만약에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제 미국 달러 사서 안 살 거야 이러면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 못해요. 이러던 와중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 지금 다 개방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스테이블 코인 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USDT, USDC 이런 거 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얘네들이 많이 발행이 되면 지금 다른 중앙은행들이 축소된 국채 수요를 얘네들이 다 사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년물 국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백년물은 금리도 낮아요. 미국이 매년마다 지금 지불하는 지금 이자가 국방비 초과해요. 1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채를 계속 커가면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뭘로 낼 것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부채를 발행해서 기존의 부채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폰지 게임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폰지 게임으로 돌아가는데 중앙은행들은 이거 캐치하면 새로 발행한 국채를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0년물짜리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USDT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 애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얘네는 무조건 미국 달러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방해서 마음대로 발행하게 하면 미국 국채 수요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미국 연준 자산하고 테더사 자산을 비교해 볼게요. 제 결론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준연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마음대로 발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수많은 연준이 생겼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수많은 연준이 생겼다는.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트럼프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금리 인하해라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어쩌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어떤 역할이에요?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가 있으니까 연준이 말을 안 들어도 연준을 픽해가서 돈을 계속 찍어낸다는 뜻이에요. 실제는. 그러니까 테더사는 민간 연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연준하고 비교해 볼까? 연준에 발행한 거는 달러입니다. 달러를 발행하죠, 연준이. 대신에 국채를 담보로 잡혀야 돼요. 이건 법에 규정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혹은 금이나 기타 담보자산을 갖고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테더사를 볼게요. 똑같습니다. 1USDT 발행하려면 똑같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갖고 있어야 돼요. 혹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USDT가 많이 발행할수록 갖고 있는 국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연준이에요. 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파월이 말을 안 들어도 지금 양적 완화를 계속할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테더는 사실상 민간 연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국은 국채 부채 문제를 탕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계속 기축통화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제가 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왜 지금 비트코인 비축을 할까? 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니어스 액트까지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할까? 그 경제학적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한참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하나 보고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미국의 국채를 보유한 국가 순위인데 일본, 중국 보이죠? 한 7,590억 달러, 영국 7,200, 룩셈부르크 그 국가들입니다. 근데 국가도 아닌 케이맨 제도가 국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1,190억. 왜? 저게 다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미국 국채는 세계 중앙은행들만 보유하는 자산에서 이제는 세계 국민의 주머니를 끌어모아 국채를 떠넘기는 구조가 됐다. 결국은 전 세계 국민들을 상대로 국채를 팔고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어느 국가 많이 할수록 결국은 전 세계에서 다 미국 국채를 하나씩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국민들이 미국 국채를 발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 발행 원리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자,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거고요. 자, 지금 두 번째는 뭐 하려고 하냐면요. 앞으로 저는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어차피 이번에 협상이 잘 돼도 안 돼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탈중할 건데 지금 천천히 가는 거죠. 한 번에 관세를 막 145를 때렸다가 둘 다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시 만나가지고 야 잘해보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5년 10년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두 나라 이 관계에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계속 돌아갈 거예요. 미국이 혼자 제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트럼프가 알아요. 제조업이 회귀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까지 되겠죠. 첨단 산업이나 이런 정도 되겠죠. 근데 어차피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달러 중심의 공급망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한국이나 일본에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미국 달러 체제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자산이 보안 역할을 하면서 미국 기초통화 달러 체제가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게 하나의 세상이고요. 중국은 이미 2009년부터 미국을 믿지 않았어요. 2009년부터. 왜? 2008년 금융위기 경험하면서 와, 금융이 약하면 24시간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판 게 한순간에 거지가 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미국 국채를 안 살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를 해왔어요. 그게 1대1로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선상에는 60몇 개 국가들, 이런 나라들 통해서 지금 위안화가 무역결제통화, 투자통화, 보유통화로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의 거래가 한 1,400억 달러 무역 거래하는데 거의 다 위안화로 결제해요. 거의 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이미 넘었어요. 다 위안화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외환 거래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중국 위안화 중심의 또 금융 시스템이 돌아갈 거예요. 여기는 CBDC입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혹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중국 본토 내에서 하기 힘들어요. 왜? 중국의 부사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중국이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중국 위안화에다 다 공매도 할 거예요. 중국 위안화 공매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갖고 있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비트코인으로 바꿀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한 사실상 중국은 CBDC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시영화입니다. 그래서 CBDC를 점점 1대1로 국가를 포함해서 글로벌 결제망에서 지금 위안화를 쓸 거예요. 그게 정상결제 시스템이 이름이 CIPS입니다. CIPS. 스위프트 안 써도 돼요. 중국하고 지금 중국의 무역 규모 5조 달러 넘거든요. 미국을 훨씬 초월했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을 위안화 결제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금융 시스템, CBDC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위안화가 자본시장 항목이 개방이 안 됐는데 만약에 상대 국가가 위안화를 들고 있으면 운영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지? 왜 중국 내 위안화 자산을 들어가 사야 되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 항목을 막아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하고 반대입니다. 중국은 위안화가 본토에서는 자본 항목을 막아놨는데 해외는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한국은 국내는 막아놨는데 한국은 해외를 막아놨어요. 외환을. 무슨 말이냐면 원화는 딱 한국 국내에서만 써요. 원화는. 해외 나갔으면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써도 불법이에요. 외환거래법에 걸려요. 원화는 국경을 못 넘어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수정하지 않는 한. 근데 중국은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원화를 국내를 개방했다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달러를 다 태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중국 사람도 본토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위안화 가지고 달러를 못 바꾸게 해놨어요. 못 바꿉니다. 중국 사람들은 달러를 못 사요. 국내에서. 대신에 위안화를 해외에서 마음대로 쓰게 했어요. 그걸 역외 위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안화는 CNY와 CNH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안화를 마음대로 써요. 근데 한국은 여기에서 원화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은 제도가 다른데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CBDC가 이름이 eCN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앱에서 eCNY 앱을 다운받으면 여러분도 마음대로 써요. 위안화 CBDC를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위안화를. 북한도 쓰고 몽고도 쓰고 다 써요. 앱만 다운받으면 위안화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안화가 여기에서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거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본토는 개방을 못하니까 중국 정부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래는 디지털 경제가 커질 거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통화로 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절대 공개적으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쓸 건데 그거가 바로 홍콩입니다. 그래서 홍콩이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다 한 거예요. 심지어 비트코인으로 직접 사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여기에 위안화 기반의 금융시장을 엄청 키울 거고 그런 걸 통해 비트코인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연계성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금융의 선도를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둘이 전략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은 CBDC 중심의 법적 통화 중심의 국제 정상 결제 시스템을 CIPS라고 만들었고 밖에 디지털 자산은 여기에서의 위안화 개방을 통해서 계속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의존하지 않고 중국에도 의존하지 않고 혹은 두 나라 패권이 영향을 벗어나려고 하는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 예를 들면 러시아, 예를 들면 좀 큰 나라들,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제3세계 역량이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와 지역은 자체 국가의 신용 화폐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나라 화폐를 안 쓰려고 해요. 북한 화폐 무역결제에서 아무도 안 받아요. 실제 북한에 가면 다 뭐 쓰냐면 위안화 아니면 달러를 써요. 이런 나라들은 미국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고 중국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얘네들은 자체 국가 화폐는 신용이 없고 뭘 해야지? 결국은 비트코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기축통화 역할을 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갈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이 시스템과 비트코인이 연계가 돼야 돼요. 왜? 전 세계는 무역으로 돌아가줘야 되니까 자원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브리지 역할을 해주는 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여기 브리지 역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양자 간에. 그게 결국은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경제가 커질수록 이게 디파이 영역입니다. 탈중앙화 분산 금융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래는. 왜? 이런 패권 국가의 영향에서 다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쟤네들이 힘을 미치는 중앙화에 대해서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 커질 거고 이걸 연결하는 플랫폼이 앞으로 필수로 존재해야 전 세계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고 글로벌 시장에 물건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고 글로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이재명 후보하고 그 김문수 후보님이 두 분 다 스테이블 코인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 나가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하려면 어떻게 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도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한국이 지금 외화 위기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원화 요괴를 막아놨어요. 이게 원화가 해외에서 너무 많이 유통이 되면 누가 거기다 고매도 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감히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면 반드시 원화를 개방해야 돼요. 근데 그걸 무서워 또.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또 미래는 디지털 경제로 가야 돼요. 미래는 글로벌 시장 하려면 무조건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트레이드 오프.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앞으로 금융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반드시 해야 돼요. 디지털 경제는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필수로 됐으니까. 그러면 한국 금융은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게 지금 한국 미래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외환에 한국 경제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원화가 해외에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이게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근데 미래는 디지털 경제고 디지털 경제에서는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없는데 언제 달러 쓰고 언제 위안화를 써요. 중국 시장 하려면 위안화를 쓸 수가 없어,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한국에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엄청난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보면서 하거든요. 먼저 요거 말씀드리고 다시 올게요. 금융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가냐면 지금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왔냐면 우리가 페이스북도 좋고 트위터도 좋고 뭐 한국의 네이버도 좋고 뭐 좋아요. 플랫폼, SM 플랫폼이 계속 커지고 세계가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세상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연결은 됐어요. 연결은 됐는데 아프리카 누구와 나는 연결이 됐어요. 근데 아프리카 저 사람과 내 지간에는 신용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하이 하면 인사하면서 대화는 나눠요.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 나보고 갑자기 1,000만 원 빌려달래요. 제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한테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플랫폼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1등부터 10등 되는 기업들이 뭘 해결했냐면 애플, 삼성전자, 스마트폰 포함해서 메타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 연결을 해줬죠. 다 연결은 했는데 신용 문제는 해결을 못했어요. 신용은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뭐냐면 상대방이 신용이 중요하지가 않아. 상대방이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그 신용을 기술로 푼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수학으로 알고리즘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신용하고 상관없이 내가 신용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은 신용체계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아까 금융이 이렇게 3자로 나뉜 상황에서는 신용이 이쪽으로 수학으로 알고리즘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달러라고 생각하면 기축통화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체제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돌아가는 금융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디파이 영역입니다. 디파이 영역. 그다음에 디파이가 왜 또 더 필요한지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미래를 읽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하나는 앞으로 모든 산업이 AI라는 기술이 들어가면서 다 재편이 될 겁니다. 모든 산업이. 마치 인터넷이 초창기에는 그냥 메일이나 보내고 뭐 이런 기능에서 사실은 2005년 이후에 특히 2009년 스마트폰 나오면서 전 세계 모든 산업이 인터넷으로 재편된 거하고 똑같은 도리인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금 모든 산업을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말의 본질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게요. 중국이 지금 AI가 가장 빨리 가는 국가예요. 중국이 원래는 그 돼지 있잖아요. 축산업 돼지를 사람이 키웠어요. 한국 지금 다 사람이 키우잖아요. 저 농촌에 가면 축사가 있잖아요. 중국도 원래 그랬어요. 근데 중국이 자녀가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곱게 자라가지고 힘든 일을 안 해요. 일단. 그러니까 돼지를 키울 만한 애들이 없는 거 안 키우는 거예요. 자기네 부모는 돼지 키워 자기를 교육시켰는데 아무도 돼지를 안 키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중국의 축산업 사람들이 로봇으로 돼지를 키워요. 그러니까 저 북경에 가면 저팔계 빌딩이라고 있어요. 29층인데 29층에 그 애기 돼지가 있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엘리베이터 하나 타고 28층 내려오고 또 한 달이 크면 또 내려와서 1층이면 도축하러 가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는 건 돼지예요. 근데 그 층마다 나이가 다른 돼지들이 사는데 그걸 다 로봇으로 키워요. 근데 이게 산업을 어떻게 지금 제가 이 예를 드는 거는 이게 산업을 변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이게 AI가 돼지를 키다 보니까 이 돼지의 뭐 영양소 그 뭐 단백질이 얼마냐, 지방이 얼마냐, 그리고 내 이 바이오 영양제를 먹였을 때 얘 근육량이 얼마고 얘 얼마고 이게 다 데이터로 잡혀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키울 때 손으로 영양제 줘가지고 대충 이래서 먹여서 크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할 때랑 이게 달라진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AI로 키우니까 이게 다 데이터로 잡혀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딱 거기서 본 거예요. 아, 이 바이오 영양제를 먹었을 때 얘가 지방량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단백질이 어떻게 돼? 이게 다 보이니까 원래 바이오 영양제 이게 산업군이 1등부터 10등까지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1등 바이오 기업의 영양제를 먹였을 때 돼지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바이오 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바이오 영양제 기업들이. 왜? 이걸 먹였을 때와 얘네 거 먹였을 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AI로 안 했을 때는 얘는 싸니까 얘 영양제를 먹이는 축산업도 있고 얘는 비싸지만 효과가 계속 보이니까 먹였는데 지금 AI를 보니까 효과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 밑에 애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등 기업이 산업을 정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AI라는 게 모든 산업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럼 데이터가 보여지면서 과거에 공존하던 산업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죽을 겁니다. 결국 산업이 공급망이 재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흐름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AI 시대가 모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뀌어주고 있다. 두 번째, 중국의 역할이 달라진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AI가 이번에 세스에서 보면 여기서 지금 가장 그 핵심 키워드로 꼽는 키워드로 쭉 봤을 때 미래에서 AI 그리고 VR, XR, MR 이런 게 있잖아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영역. 그리고 우리가 몰입과 이런 게 다 그쪽 메타버스 이코노미 영역이죠.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게 스마트홈, 푸드테크, 스마트테크, 핀테크와 금융협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모든 산업이 AI 기반으로 변화가 되면서 오는 이런 경제가 커진다라는 게 이번 세스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엄청 한 10년 넘게 이 IoT나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나 핀테크가 가장 전망이 있는 기술로서 많이 뽑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세계적인 기업이 예를 들어 90년대는 시스코와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었고 가장 돈을 많은 기업이었죠. 그래서 제가 인구 배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는 PC를 많이 까는 기업이 가장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죠. 왜? 그때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핵심 키워드였죠. 그 다음에 2009년에 애플이 나오면서 이제는 산업의 모든 게 인터넷이 적용이 되면서 기업들이 인터넷 배당을 벌었다.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배당으로 표현한 거예요. 산업응용 연결이 확대되면서 구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됐다. 애플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누가 세계적 기업이 되냐? 일단 여기에 엔비디아가 들어옵니다. 엔비디아가 AI 시대에 삽을 공급한 엔비디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 누가 들어갈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혹은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누가 글로벌 기업이 되냐면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고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고 모든 걸 연결하는 기업이 결국은 글로벌 1등 기업이 될 건데 그 연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금융이다. 금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영역에서 가장 빨리 갑니다. 중국이.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로 지도를 그리면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이 데이터로. 그래서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중국의 역할과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중국은 이미 생산 요소로서 데이터를 이미 법으로 수정해서 생산 요소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현재 개인, 기업, 정부가 전체가 지금 다 데이터화하고 있어요. 스마트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제학에서 생산, 분배, 거래, 소비 이 밸류체인이 돌아가던 것이 데이터가 들어오고 AI가 들어오면서 모든 이 산업이 스마트화, 글로벌화,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목표 지향적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게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앞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가냐면 이게 당신과 나입니다. 당신과 나가 각자의 아바타가 있는 거죠. 아바타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서 국경이 없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나의 아바타와 당신의 아바타가 상호 거래하고 교류하고 결제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바타끼리 알고리즘이 결제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달러나 위안화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디지털 통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디지털 화폐가 있어야 돼요. 자, 디지털 화폐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I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융이 엄청 커질 거예요. 이 금융이. 이게 미래 금융의 가장 핵심 본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비트코인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디파이 금융이 커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됐죠? 됐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국토 물리적 세계에서 국토는 10만 제곱킬로미터, 뭐 북한까지 통일하면 22만 제곱킬로미터, 인구가 한국 5천만, 저기 한 7,500, 한 8천만 정도 이 정도 규모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반드시 디지털 경제를 키워야 돼요. 이유는 디지털 경제는 국경이 없어요. 원리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업들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기업들이 영향력 자산을 키워야 돼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주제인데요. 이 영향력 자산을 키우는 것이 미래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성공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 영향력 자산이라고 할 때는 이 자산이라는 건 나한테 현금 흐름을 줄 수 있는 자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샤오미의 레이쥔을 예를 들면 레이쥔이 팬덤이 한 3천만 정도 돼요. 3천만 레이쥔을 따라다닌. 근데 이번에 전기 자동차 만든다고 선포를 했고 실제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한 1시간 만에 1,000만 대 주문이 들어왔어요. 3천만 중에 1,000만 대. 그걸 제가 관계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샤오미 자동차를 만들지 않은 기업인데 어떻게 주문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100만 대 넘게 팔아도 대단한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관계자산이라는 걸 표현해요, 제가. 근데 여기서 1,000만 대 주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실제 매출 한 20만 대 팔렸어요. 자동차가 20만 대. 그래서 이게 제가 실제 캐시플로예요. 캐시플로. 그래서 영향력 자산, 관계 자산, 성과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의 미래 메타버스 이코노미 시대에 반드시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기업, 결국 미국 테슬라 2억 명입니다. 2억 명. 요중에 10% 해도 2천만 명이에요. 그중에 10%만 사줘도 사실은 200만 명이 사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메타버스 이코노미 시대에 돌아가는 하나의 에셋 금융 개념으로 제가 지금 제시하는 책을 쓰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런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느 사람을 이름을 탁 대면 거기에 2억 명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영향력 자산을 키워야 되는데 한국의 이 스타트업 그리고 성공한 플랫폼 기업들이 사람들이 의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의장이라는 이름 달고 뒤편에 서서 재벌 노릇을 합니다. 혁신에서 멀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을 세계에 댔을 때 누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름을 대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누가 따라가서 사줘요?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 자산을 키우지 않으면 한국 기업은 글로벌 경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자산화하려면 다 데이터 경제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에셋으로 사람들한테 캐시플로우를 줄 수 있는 금융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적 관계로 제가 계속 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